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앞으로 MBC 100분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단순히 정쟁과 갈등을 재생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토론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좀 더 흥미롭고 품격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면서 경제 상황도 비상인데요. 현재 기업 그리고 자영업자의 대출금이 11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급증해서 예컨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석 달 사이에 2만여 개나 되는 점포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우리는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 기본소득에 관련된 논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본소득이 우리 경제 위기에 구조적인 해법을 줄 수 있을지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세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또 미래학자이신 제레미 리프킨 교수님,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특집 100분 토론은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1차 확산이 이루어진 이후였던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실질 국민 총소득, 보통 GNI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 2.2%가 줄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2차 대유행이 만들어지면서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제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재명 지사님, 현재 우리 경제 상황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사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들은 통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이제 현장의 체감이 제일 중요하죠. 더군다나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어서요. 뭐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매우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없는 건 사실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실업자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 뭐 우리 사회적 지출, 사회 비용들이 매우 늘어난다는 사실, 그다음에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고 또 비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어렵고, 뭐 경제적 통계로 보더라도 이제 뭐 그 제조업 성장률도 뭐 한 10%, 9%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매 매출, 소위 신용카드 매출 이런 것들도 뭐 전국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여전히 한 10%대까지 떨어지고, 최근 8월 달 같은 경우는 한 25%가 작년 대비 떨어지고 있어서 뭐 엄청나게 뭐 피해가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통계적으로도 이제 생산, 소비 부분에서 상당 수준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 확인되고 있고, 특히 현장에서 이제 뭐 목숨을 끊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또 대면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체감되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지금 IMF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고용보험제도가 그동안 정비돼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실업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 또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영업이 제한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생존의 위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백신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은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1997년 IMF 금융위기, 이게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는데, 이거를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좀 진전된 부분이 있어서 안전보장 받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이게 주는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올 2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2%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이건 뭐 경제가 수축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 수축은 결국은 실업이나 폐업 같은 이제 줄도산 이른바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충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OECD가 이제 회원국 중에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로 보면 또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인데도 이제 한국이 이제 1위로 예상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한국이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국가들의 위기의 양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래서 제러미 리프킨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세계 경제가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게 코로나19라는 어떤 전염병이 주는 뭐 미중의 충격 때문이다. 뭐 그럴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세계 경제 구조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Yes, thank you. It's an honor and a pleasure to be here with my friends in Korea. Let me say that both are equally valid. First of all, I'm going to say something here to my friends in Korea that they need to listen to. This coronavirus pandemic is not a one-off event. It's part of a long-term shift in the ecology of the planet brought on by two factors: climate change and the loss of the wilderness. We have had several of these pandemics over the last 7 years: Ebola and Zika and swine flu fever. It goes on. And the reason this is happening is twofold. First, we are losing the wild on the planet. A century ago, 86% of this planet was still wilderness with wildlife. Today, because of development in the industrial way of life, we have eliminated all but 22% of the wild. And our scientists are telling us we may lose all of the wild part of this planet completely within the next several decades. Why is this important to pandemics? What's happening is, as we lose the wild and have more climate events, floods, droughts, wildfires, there's migration happening. Human beings are migrating. Animals are migrating. And now viruses are hitching a ride on animals and migrating, coming closer to human civilization. So as we lose the wild and we have more climate events, floods, droughts, wildfires, every living thing is migrating, humans, animals, and viruses coming closer together. So here's what's going to happen. We will get through this current crisis. There will likely be a vaccine. But then there's going to be more pandemics because of climate change and loss of the wilderness, and more viruses closer to civilization. So we are going to have periods where we will be fine, we will have a vaccine, we will go back to normal life, and then another virus will hit. We will go back indoors, back on remote internet connection until another vaccine, maybe a year and a half and another 2 years. Then we will come back to outdoor life again. We are in a great shift from the age of progress to the age of resilience. And what Korea needs to do now and other countries is completely rethink its economic future, the infrastructure it needs to create a more resilient Korea that can live and still be able to flourish itself in a pandemic world, in a climate change world. This is a great turning point for civilization.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제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산업화 이후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가 침범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팬데믹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제는 단순히 성장하거나 이제 진보해 나가고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레질리언스라고 부르는 이른바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 논의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침 이제 그 말씀처럼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업, 그러니까 사회적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과 만나는 어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에 이제 의존하는 부분들이 큰데 이른바 직격탄을 맞은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무조건 이제 다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요. 제주도의 전반적 경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원재사님께서 말씀 주시죠. 우선 그 리프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경제를 성장을 해온 그 오만에 대해서 자연이 보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게 이 시베리아 동토에 있는 그동안 얼어있던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지금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회복 능력, 회복 탄력성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앞으로 모든 초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깨끗한 녹색 전환으로의 본질적인 우리 혁신이 필요한데요. 제주도는 일찍이 청정자연 그리고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그린 녹색 전환으로의 움직임을 제주도가 앞장서서 해왔었고 유엔 기후변화에 가서도 제주도의 사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프킨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죠. 당장의 생존 위기도 극복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닥쳐올 자연의 보복에 대해서 회복 능력을 갖추는 근본적인 전환까지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주도는 그 두 가지 과제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더라도 제주도가 가장 직격탄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관광 등 사회적인 이동과 접촉에 기반한 산업인데 지금 여행객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초기에 방역을 위해서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격적으로 저희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민생 위기가 심각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민들은 우선 방역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없는 예산에 전도민 무료 독감 접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생존 위기에 처한 도민부터 구한다. 그리고 장기전에 대비한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민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동과 접촉에 의존하는 관광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긴 했지만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감내하고 계신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조업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조업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자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제조업 생산 관련된 아까 이제 말씀도 잠깐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비롯한 어떤 경제적 충격의 문제 이런 걸 좀 말씀 주시죠, 이장민 지사님.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경제 비중이 한 26, 7%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산업 부분, 첨단 산업, 제조업 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 부분만 본다면 이제 8.9%의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 8.9%가 어느 정도냐면 63년 우리가 통계를 만드는 이래 63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처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이고 지금 저희 예측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우는 소위 K방역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경제와 방역을 사실은 병존해 오면서도 나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는데 이번 2차 유행에 접해서는 좀 상황이 더 악화됐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 이제 경제가 이제 소위 양극화,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고용이 구조적으로 기술혁명 때문에 줄어드는 데다가 이게 소득의 양극화까지 겹쳐서 개인들이 실제로 쓸 돈이 없어졌어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졌는데 거기 더해가지고 쓸 기회조차도 봉쇄가 되니까 이제 일단은 일선의 유통망이 무너지고 또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생산이 무너지고 다시 투자가 줄어들고 다시 고용이 줄고 소득이 줄고 소비가 주는 이런 악순환이 아주 심각하게 그것도 아주 과격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훨씬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어서 걱정이긴 합니다. 지금 1963년 통계 잡힌 이후로 가장 안 좋은데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 인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역할이 이제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아까 신자유주의 말씀 주셨습니다만 작은 국가 얘기를 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큰 국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이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가장 어려운 계층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뭐 두텁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약간의 논쟁을 거쳤다가 이제 보편지급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도 이제 재난지원금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지급해 온 상태인데요. 대신 이제 나라마다 지원의 형식, 뭐 기준, 금액 이런 것들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상황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류피긴 교수님께 여쭐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형식들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Well, it was an emergency measure. Basically, the bailout provided a $600 payment a month for those people that went on unemployment, but it only lasted for 3 months. There was also a moratorium put on landlords so they could not evict the renters. But now that 3-month period's over, we hav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unemployed. A hug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s hungry. They actually do not have enough foo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now, today.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that are not eating properly and are unemployed. I think we need to step back here and ask a more fundamental question, and that is, we need a new economic vision for Korea and the world. It has to be compelling. We need a game plan to move that new economic vision forward. It has to be quick. We have to be off a fossil fuel-based civilization in 20 years because we're in an extinction event brought on by fossil fuels and CO2 emissions. So we need to ask, how do the great economic revolutions in history occur? If we know how they occur, Korea gets a roadmap for the future. There have been at least 7 major economic paradigm shifts in history. They're very interesting. They all share the common denominator. And that is, at a moment of time, 3 defining technologies emerge across society to create a new infrastructure that fundamentally changes the way society communicates, powers, and moves its economic, social life, and governance. First, new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s. Second, new energy regimes. Third, new mobility and logistics. When new communications come together with new energies and new mobility, it fundamentally changes the way a society manages, powers, and moves its day-to-day lif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brought together in the 19th century the telegraph, a new energy source, coal, and locomotives on national rail systems. It gave us nation states and national markets, changed life.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20th century gave us the telephone, radio and television, a new energy source, oil, and new mobility,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It changed us from national markets to globalization. Now that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s dying, and it's taken us to an extinction event with climate change and now pandemics. We are on the cusp now of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that can take us off of fossil fuel culture. It brings together the communication internet, converging with an energy internet made up of solar and wind electricity, converging with the mobility internet made up of electric and fuel cell vehicles powered by solar and wind from the electricity internet. And those autonomous transport will be managed by big data from the communication internet. And all of those internets to manage power and move Korea will ride on top of an Internet of Things. The building stock of Korea needs to be retrofitted to make it resilient to climate change. Then it has to be transformed into nodes that act as edge data centers, micro power generation sites, storage for charging stations for their EVs. This is the infrastructure revolution, smart digital third industrial revolution that would allow us to address climate change. One more thing, this is not esoteric. I advise the European Union leadership and China. And in both of these regimes, we are doing this. In Europe,
the new commission in Europe, the agenda is digital Europe, this new infrastructure, converging with a Green New Deal. In China, we call it China Internet Plus, the digital infrastructure, converging with an ecological civilization. Now, Korea could play a critical role. You have all the major industries. You have SK for telecommunications. You have Samsung, unrivaled in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ies. You have Hyundai and Kia in mobility and logistics. You have world-class construction companies. So you have the industries. And as you lay out this infrastructure, it requires millions and millions of jobs. Robots and AI do not install solar panels and wind turbines. Robots and AI do not lay down underground cable for an electricity internet. Robots and AI do not put together retrofitted buildings. So you need to begin to start looking toward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I would think Korea's in a good position to do it. You were the poster child for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You came from nowhere after World War II to become one of the 12 major economic powers. You have the industries. Now you need the will, the political will, and that has to come from the regions. The governors in this room today, it's the regions that will have to deploy this infrastructure. The national government will have to set the codes, the regulations, the standards, the incentives for the connection. But the regions and the governors will have to come together and begin to create this new transition to a zero emission, clean economy. And then you can introduce guaranteed incomes based on contributing to the society and local currencies. But you first have to have the infrastructure. 예. 지금 미국에서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했었던 긴급한 그런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보조들까지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아마 지론이실 텐데 이제 에너지와 이동수단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업구조의 변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근데 지금의 이제 한국의 국가가 해내야 될 역할은 이렇게 재난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조 자체를 바꿔내는 것에 상당한 자원이 동원돼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이셨고, 특히나 이제 지역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마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경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아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일단 긴급한 노력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 지사님 지금 원 지사님께 먼저 여쭐게요.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평가를 좀 내리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셨나요? 제주도는 4월에 1차를 지급을 했고요. 근데 당시에는 중위소득 이하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여력이 자체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지원을 다시 준비를 해서 9월에 이미 한 70% 지급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네. 정부와 별도로. 이 평가를 해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지역의 경기를 좀 살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소득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장면 자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구제를 했습니다. 좀 고생은 했지만 한 번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고민은 바로 이런 겁니다. 다 어렵죠. 다 지금 거리두기에다가 일상이 뺏겼기 때문에 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어려움에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직, 폐업, 내지는 가정이 다 해체된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된 직장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 같았어야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사실 모두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긴 하지만 지금 생존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소액을 줘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 실직자, 프리랜서, 그리고 특히 최근에 영업이 제한된 여러 업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n분의 1씩의 소액이 아니라 더 충분한 지원을 직접 지원도 하고 여기에다가 저리융자 같은 거, 그다음 세금 감면 같은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생존의 기반,
일자리의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장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일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린 그걸 넘어서서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산업 기반을 지키는 국가의 전체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큰 시야가 필요하다. 예. 그런 점에서 참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어떤 정책 효과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뇌가 깊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일단은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이제 나눠보면 1차, 2차 이제 일단 지급은 진행이 됐고 되도록이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께 선별해서 뭔가를 충분하게 좀 되도록이면 가능하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방향을 고민해 오셨고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쌓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찍부터 이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내셨고 또 행동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보편성에 대한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점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재원들을 예를 들면 세금을 추가로 걷거나 하지 않고 뭔가 쌓여 있는 것을 나눌 때는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재원을 만들어 가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재원들은 사실은 고소득자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분리되면 세금 나는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지죠. 그래서 소위 조세저항이 생기고 결국 복지 총량을 늘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 문제를 한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의 경제가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빠졌는가. 계속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기술이 부족하거나 자본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게을러졌거나 교육이 뭐 부족해졌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의 객관적 상황은 좋아졌는데 성장률은 점점점 떨어지는 이런 역설적 현장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원들이 공평하게 제대로 분배돼서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너무 많이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시장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자본은 돈은 많은데 순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에서는 총량보다는 사실 순환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뭐 100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다면 그게 그냥 창고에 쌓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100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자원이 아주 빠르게 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겪는 어려움이 대한민국이 겪는 어려움이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전 세계 경제가 공급 역량은 충분한데 기술 개발로 공급 역량은 충분한데 수요 역량이 일자리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점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와 이제 수요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수요가 점점 위축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가 체계적인 구조적인 위기를 겪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악화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방식은 역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역량을 제고해 줘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접근했고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과거 헬리콥터 머니처럼 지원을 했더니 전부 다 저축을 하더라. 나중을 위해서 미래가 더 불안하니까 아껴두더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역 화폐로 일정 기간 안에 쓰도록 강제하고 그것을 이제 전원에게 지급해서 개인의 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게 모두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연결되게 하고 매출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 소득 증대, 매출 증대, 생산 증대 이 순환 효과가 발생하죠. 저희는 이번에 그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고 정부에서도 다행히 이제 보편 지급을 하면서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을 해서 아시겠지만 2분기의 경제 지표는 매우 좋아졌죠. 사실 매우 떨어지다가 좋아졌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서울시가 선별 지원을 했는데 이제 현금으로 선별 지원을 했죠. 저희는 지역 화폐로 보편 지원을 했는데 과거 대비, 과거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약 8% 정도 늘어났고요. 한 2달 가까이 늘어났고 서울 또는 다른 지역의 이 회복률보다는 10%포인트가 저희가 회복률이 더 높았습니다. 네. 과거 대비.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은 작년에 평소에 명절 대목이 한 2달 가까이 계속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체감도 아주 높았던 것으로 봐서는 매우 유용했는데 문제는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고 상황은 어려워지니까 지금 급격하게 또 나빠진 상태라서 또 새로운 대안들을 계속 추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세금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느낌이 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문제랑 이 쌓여 있는 돈, 누군가에 쌓여 있는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보편적인 접근법을 쓰는 것이 배분의 효율성과 함께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잖아요. 원희룡 지사님도 말씀 주시죠. 예, 그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은행이 분석한 걸 보니까 실제 쓰여야 될 돈의 60%만 쓰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소비를 강제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쓰면 그거는 씁니다. 대신 원래 자기가 쓸 돈을 안 쓰고 정부 돈으로 쓴 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소득 진작 효과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쓰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소비 지수가 높은 분들, 더 어려움에 처한 들에게 더 두텁게 줘야 이게 경제 순환의 효과도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자들이 그래도 자기도 받아야 세금을 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n분의 1로 나누는 소액의 그 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그 전체에게 돌아가야 될 막대한 예산 부담을 동의를 할지 그것은 경제 법칙으로 봐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 구조로 봐도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조금 주고 많이 걷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더 걷어도 좋으니까 요긴 한데 제대로 써라. 이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주문이 고소득자한테 많으면 참 좋은 사이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는 하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소득 구조는 공평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급작스럽게 소수의 소위 9대1 사회 또는 99대1 사회를 부릴 정도로 소수가 많이 벌고 많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은 당신은 배제하겠다. 우리가 10명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10,000원을 걷어서 골고루 나누자라고 하면 뭐 소득 많은 사람은 8,000원 내고 누군가는 800원 내고 누군가는 100원 내고 누군가는 안 내고 하지만 우리가 10,000원이 꼭 필요한데 당신은 돈만 내고 빠져라. 돈 많지 않냐. 회비는 내는데 혜택은 배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제되고 소외되고 억울한 거죠.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의 또는 뭐 선별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소비 진작 효과는 그런 통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그게 현실과 통계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선별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반대 입장에 성명서를 냈어요. 매출을 지원해달라. 우리한테 소득을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이번에 재난 1차 지원금 지급할 때 정부에서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줘야지 부자들한테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나는 지원되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20%가 넘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니까 98%가 넘게 다 수령했어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도덕적인 질문을 할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요. 당신은 재산이 많으니까 안 받아야지요 하면 그거 어떻게 양심상 나 안 받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질문에 대한 답은 도덕적으로 물으면 도덕적으로 답을 하는데 현실은 다른 거죠.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나는 혜택을 못 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혜택 본다라고 하면 있는 재원을 배분하는 데는 말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재원을 신규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거부하죠. 뭐 국가가 정해서 내라면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반역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흔쾌하진 않죠. 그래서 이 저항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복지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OECD 평균 복지 지출이 20%를 넘고 있는데 우리는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내고 적게 쓰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증세를 해서 복지 총량을 늘리려고 하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혜택도 못 보는데 그걸 왜 자꾸 내야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북유럽처럼 고지출,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저항이 심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별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명확한 부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왜 선별을 주장하고 가난한 사람을 자꾸 도와준다 그럴까? 분명히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인데 그런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런 쪽은 왜 보편 지급을 하자 그럴까? 부자도 주자 그럴까? 요거는 단견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재원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사실은 부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인 거죠. 선별해서 주자라고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야기를 조금 약간 양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더 반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원 지사님께 드리고 제가 리프킨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부자나 기득권에 치우쳐 있는 그 모습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주 강도 높은 변신을 할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정성 있게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걸로 평가를 받을 거니까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 총량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니까 그나마 유급휴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지금 노인들,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금 내년에 겨우 3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보장도 한 80만 원 정도 주거급여까지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 복지 수준도 낮고 복지 대상도 너무 좁아서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것을 저희가 넓히고 수준을 높여서 복지 총량을 늘리려면 우리가 제약된 예산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가지고 이걸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부자들에게까지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그 거액을 n분의 1로 효과 없이 쓰지 말고 우리가 현재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자주 얘기되던 거라요.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조세를 동의하는 수준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아예 그 자체를 넓혀서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쓰는 방식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 차이도 좀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프킨 교수님께 여쭐 텐데 이렇게 이제 방금 보셨던 논쟁처럼 좀 더 이제 보편적인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소득에 대한 어떤 보조 같은 것들이 어울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더 가난하고 당장 어려운 데 쪽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논쟁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리프킨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I wrote a book called The End of Work that was published in 1995. That's 25 years ago, a quarter of a century ago. And in that book, I did discuss the concept of a guaranteed income. Let me be clear from what I've been hearing from this conversation today. What we understand is that our industries are becoming more efficient at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at lower cost because they're bringing in more automation and now AI. And that means that they need fewer workers because they can substitute these new technologies for the workers, AI and robotics, etc.
this creates a contradiction because while they are letting workers go or they're paying them less because technology is doing it more efficiently at a cheaper cost, what's happening is they're losing the consumers because if you are not paying your workers, who's going to buy the products? So we have major industries now that are overproducing. They have huge inventories and stocks. They can't move them because we have so beggared the working force that the labor force either is unemployed or underemployed or underpaid. And so much of the wealth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gone to the top 1%. Today, the 8 richest people in the world today, their combined wealth equals the accumulated wealth of 1/2 the human beings living on Earth, 3.5 billion people. Unprecedented. So what I think we might be able to do, perhaps we should tax the robots, tax the AI, and then that tax, and as they still can make enough money to be successful, but take that tax money and then use it for some form of a guaranteed income for everyone that no longer is needed in the actual economic process. But there is other forms of employment. I want to be clear here. I do not believe that you guarantee an income for people to do nothing. People want to benefit to society. They want to have meaning in their life. But there is an entire new work environment emerging that we're not talking about. The employment is increasingly mov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industrial sector because it's automated. But where we need the new employment is in the resilient society, which is more labor intensive. When we deal with earthquakes and we deal with floods and droughts and wildfires and pandemics, it creates an entire new workforce, a resilient workforce that has to be there to deal with public health, environmental disasters,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So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employment moving from the traditional market sector, which is automating, to the new resilient sector employment, which is very labor intensive. Robots and AI do not rescue people in a climate disaster. Robots and AI do not administer public health. Robots and AI do not deal with retrofitting infrastructure that's collapsing or ecosystems that are being undermined. This requires human beings. So what I would say, maybe we find some way to tax the AI and robots and still provide some decent money for the companies. But at the same time, local regions will need to begin to employ their workforces in resilient work. And that resilient work, maybe it's a green core or an infrastructure core or a climate core. So young people and older people can be retrained for very, very important employment, the most important employment, which is to begin to restore our communities and create a more resilient region to live in. So in a sense, we don't need human beings to be just mindless appendages to machines in factories. Why not let them have more important employment that requires more brain power by being part of a resilient workforce, which is going to be absolutely essential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create a more resilient region to live in. So I think that should go hand in hand with an income, a guaranteed income, based on retraining for this employment to better kinds of jobs so local communities can flourish and be able to look out for each other's well-being. 예. 아무래도 리프킨 교수님께서 이제 거시적인 변동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시니까 개별 어떤 재난지원금의 어떤 지원 양식 이것 이전에 변화하는 어떤 노동 구조에 적합한 어떤 지원의 방식이나 소득 어떤 충족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아마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까지
버금갈 정도로 이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건 뭐 동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춰져 있고 필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어떤 공적 구조에 해당하는 이런 긴급한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서 아예 우리 사회의 세팅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국민에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기준으로 뭔가 새로운 걸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아까 리프킨 교수님 말씀처럼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정의를 얘기해 보면 모든 국민에게 그리고 그 개개인에게 심사 없이 똑같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준다라고 하는 이른바 한 5가지 정도의 요건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정명 지사께서 또 일찍부터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 또 끌어들이신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재명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뭐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완전 고용을 전제로 모든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면 뭔가 산물이 반드시 생겨나고 그게 많으냐 적으냐 있을 뿐이지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부여된다라는 대전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혁명으로 인간 노동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최근에 플랫폼 경제의 그 첨단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인간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요가 계속 늘어서 그러니까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때도 거의 추가의 생산비가 들지 않아요. 소위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한계 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인간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걸 아주 오래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아주 많은 진척이 있으면서 아주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이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 경제가 계속 유지되는 방법은 공급에 상응하는 수요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수요가 계속 위축되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아주 성공한 자본가들이죠. 근데 그들이 왜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느냐.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소득을 보장해서 소비를 하고 수요가 유지되게 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건전하게 선순환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는 이 과거의 그런 관념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사실 사회 안전망도 필요하긴 하지만 뭐 그 계속 확대해 나가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노동은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과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좀 봐줘야 된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물들은 인간 노동이 아주 적게 투여되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를 포함한 수요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그래도 공급을 자극해서 공급과 수요가 계속 이렇게 균형을 맞춰 흘러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기술혁명의 결과, 생산력 향상의 결과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한쪽에 쌓인 과도한 초과 이익들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눌 필요가 있고 그게 기존의 조세 제도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뭐 데이터세라든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부과한 로봇세라든지 또는 뭐 환경 오염을 시키는 탄소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금을 걷어서 좀 나눠 갖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 인간도 행복하고 경제도 선순환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일부나마 선도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의 산업 구조는 더 이상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다. 수요를 어떻게 창출하고 유지할 그렇습니다. 것이냐. 그래서 기본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자본주의를 순환시키고
대신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생존을 넘어서는 어떤 자기 실현의 노동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의 이제 방향으로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원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일찍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도 포럼을 유지를 해왔고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는 사실 공감하는 게 많죠. 크게 봐서 복지의 부족, 노동의 변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미래 전략이자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으로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부분적으로 아마 실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유형과 방식, 그 설계할 수 있는 방식 중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n분의 1 방식은 그 기본소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려면 그게 매력적이고 참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소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계선상에 있는 복지의 약자들, 복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보장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한편 또 그 내용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인간이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거든요. 누구나 누려야 될 기본적인 필요는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의 상대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 돈을 주기에는 너무나 작은 문제가 생기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근본적인 딜레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내지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사고율을 전제로 다수가 객출해서 소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실효성 있는 보상과 회복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3%의 실업률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데, 자, 이 돈을 97%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게 된다. 또는 자동차 보험을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사실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의도는 모두 똑같이라고 좋았는지 모르고 구호도 좋았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 해소도 안 되고 격차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고 실험할 부분들이 많은데 n분의 1로 모두 똑같이 나누겠다라는 것을 획일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너무 틀에 갇혀 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참 열심히 그리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많은 실험들을 하고 계시는데 꼭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줘야만 그게 선이고 나머지는 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 기득권 정당을 뭐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자꾸 그런 틀로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열어놓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요, 물론 더 갖고 싶은 욕망이 많죠. 하지만 절대적인 빈곤,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을 못 시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나머지는 정말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구하고 욕망을 구별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이재명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욕망 수준까지를 충족시키는 게 욕구 수준에 좀 이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이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시는 게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나눠주다 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 얘기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선별 복지에서 원래는 복지도 하면 안 된다. 각자 무조건 모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기 그 소위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래도 인간의 최소한의 삶은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선별 복지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적으로는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보편 복지죠. 예를 들어 밥을 최소한 먹여는 주자, 뭐 이런 거. 근데 요거를 넘어서서 나온 논의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누군가가 번 돈을 나눠 갖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전혀 아니고 기본소득의 기본적 개념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유 자산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게 그런 거예요. 환경, 이건 모두의 것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붙여가지고 이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골고루 나누자.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잖아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지만 그 자체가 데이터가 돼서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건 또 골고루 생산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 토지,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한 자산이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개인이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불로소득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화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번 걸 뺏어서 나누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진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의 가치, 우리 모두의 것을 나누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자는 빼고 가난한 사람은 주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기본적 개념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대체 뭔가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는 건 당연하다.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꼽을 몇 사람이 인류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미래가 있겠느냐.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탄소나 아니면 데이터나 이런 것처럼 원래는 좀 공유되는 자산인데 네.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부를 더 많이 축적하고 있다면 다시 그게 공유되는 형태로 돌리는 게 일부나 일부나 기본 소득의 이제 기본 개념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 기본소득이 미래 전략으로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예. 인류 공통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또 뭐 아까 공유재산 뭐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으로 연구하는 단계에 있지 이게 그 재원이 보장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보장돼 있어서 그것을 쓰는 문제라고 한다면 훨씬 더 진지하고 치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게 우리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증세는 그런 미래의 아이디어 수준의 세목보다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세 이게 한 77%거든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는 사실상 의미 있는 재원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증세를 해야 되죠. 국민의 동의하에. 대신 국민의 동의를 얻어나가려면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지명 지사님은 지금 기본소득을 연 50만 원부터 시작하자 그러세요. 그래서 50만 원 크다 생각하시는데 월로는 4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거스름돈 좀 남죠. 월 4만 원인데 월 4만 원을 n분의 1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데 연간 예산은 26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인들에게 30만 원씩 주는 돈 이거 12조고요. 연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현재 대상이 빠져 있어서 문제인데 월 한 80만 원 1인 가구 주는데 이거 총액이 14조요. 또 대학생 4년 동안 모든 등록금 면제하는데 9조면 됩니다. 지금 1년 실업급여 총액이 9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부족한 복지를 획기적으로 대상도 넓히고 급여액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과제를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요걸 놔두고 어차피 우리가 정말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동의하에 모았다 그랬을 때 이걸 n분의 1로 월 4만 원씩 뿌려준다?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국민이 거둔 세금을 잘 쓰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사실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게 소재가 있어서요. 바로 이제 잊지 않고 제가 이제 잡아두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다양한 미래 비전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수준 아니냐. 그럼 결국 기존의 조세 방식 안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을 늘리더라도 세금을 늘리는데 동의를 할 수 있는 방식의 배분 방식이 필요한데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배분 방식이 세금을 늘리는 동의를 이끌었는데 적합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리프킨 교수님께 다시 좀 여쭙겠는데요. 일단 이제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보셨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좀 드러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고 일부 실험이 있었던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도의 노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었다고 보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Well, let me go back to basics here once again. The great economic paradigm shifts in history are always infrastructure transitions. If you know how an infrastructure is designed for communication, energy, mobility, logistics, and the built environment, how it comes together, if you know how an infrastructure revolution in history is engineered,
you know pretty much what the opportunities and the restraints will be for the kind of business models, the kind of governance, the kind of distribution of wealth that they will provide. For example,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infrastructures based on fossil fuels were engineered to be centralized, top down, and enmeshed i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the industries in this infrastructure had to vertically integrate into giant trusts in order to create economies of scale, because fossil fuels are the most expensive energies in history to bring online. And so all the other industries that followed into the fossil fuel complex, every other industry had to vertically integrate into giant corporate trusts where 4 or 5 major corporate players in each country pretty much controlled the game. So we ended up at the end of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is centralized, vertically integrated, engineered infrastructure with 500 global companies. Many of these CEOs I taught at the Wharton School in our advanced management program. We have 500 CEOs. They're very talented, but their companies represent 1/3 of the GDP of the whole world, 500 companies. And they only hire 65 million people out of a workforce of 3.5 billion. What's interesting about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infrastructure is it's engineered, this digital infrastructure, to be distributed, not centralized. It works best if the infrastructure that's digital is open and not closed intellectual property. You want a network effect. The more people in the networks, the more everyone benefits. It's win-win. It's not a zero-sum game. And this new digital infrastructure, it means that it wants to laterally scale with billions of people engaged. It is true we're moving to zero marginal cost with this infrastructure. I wrote the book, Zero Marginal Cost Society, that you're referring to. But what's interesting is the first generation of businesses on this infrastructure tried to vertically integrate, the Amazons, the Apples. But what's happening now is a new generation is emerging because we're finding that these giant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model businesses are inadequate for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distributed. I'll give you an example. I helped Europe make the transition to solar and wind. Well, it turns out the major power companies in Europe, they could not control solar and wind. They could control fossil fuels. They were centralized. But the sun and the wind is everywhere. How do you control every landscape, every rooftop, the wind that blows everywhere? So in Europe, small cooperatives emerged, democratically managed. Farmers cooperatives, neighborhood cooperatives, business cooperatives, and they're producing all the solar and wind because the landscape is so distributed with solar and wind. But this is also true with data. Now we're finding out that the big data companies, they can't control all the data on the Internet of Things. There's too much data. We're putting sensors everywhere, in factories and homes and smart roads and agricultural fields. So what we're finding is that there's so much data emerging that big data centers are too bulky to handle it. So we're starting to create edge data centers. Every home in Korea is going to have an edge data center, every local business, every neighborhood in the next few years. And those data centers will be organized in platforms that are blockchain. What this means is also that when you are dealing with massive data, let's say you have an automobile in Seoul, Korea that's autonomous and it's about to crash. If you send data to a remote data center, by the time the data comes back, the automobile has crashed. So we're moving from cloud computing to fog computing with edge data centers distributed everywhere. In my country, we've just completed a study, my group, on solar and wind. We're going to manufacture 70 million microgrids in the next 20 years so that every neighborhood, every business, every home can produce their own solar and wind at zero marginal cost. The fixed costs are plummeting. The marginal cost is near zero. The sun and the wind are free, unlike fossil fuels and nuclear power, so that even though we'll have some centralized utility scale solar and wind, it's going to be distributed. So let's say that there's a flood or a drought or a wildfire, climate event, or a cyber attack in Korea. It means that those millions of microgrids locally and cooperatives can immediately go off the main grid, re-aggregate locally in the neighborhood, and keep the lights on.
we're going to see this across every industry, a more lateral distributed infrastructure. It favors high-tec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cooperatives, blockchain. Big companies, some will still exist, but they'll have to play in a more even and equitable playing field with SMEs and cooperatives in local regions. So this is a whole new development we've got to start looking at. We've got to think of the bigger picture in which the questions of equity and guaranteed income will flourish so that we can have a more just society and a zero-emission society and a localized society and a society in which the regions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19 kilometers of the biosphere. This is going to be a regional, peer approach to democratic participation in the future. The regions are going to be critical all over the world. They'll connect laterally and distributed in cooperatives, democratically administered. 예. 지금 리프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바탕이 돼야 될 건 어떤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느냐, 어떤 경제구조가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판단이다. 거기에 적합한 이제 기본소득이 이제 지급되는 방식들이 고민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결국은 이제 유연한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본소득이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적용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제 세계 곳곳의 실험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리프킨 교수님도 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얘기해 주셨지만 지자체 단위에서의 실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실험으로 보면 이제 핀란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핀란드에서의 국가 실험을 보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일단 성인들 가운데 이제 2,000명을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2017년부터 2년간 지속을 했다고 하고요. 매달 한 560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한 72만 원, 한 70만 원 정도의 이제 돈을 매월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일단은 이제 목표로 세워졌던 게 빈곤 탈출 그리고 고용 창출이었는데, 실업 부분, 그러니까 실업률을 낮추는 부분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대신 이제 참여했던 실험 대상자가 삶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비율은 굉장히 늘어났다 정도의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두 분께 다시 한번 또 이제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원지사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그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 조금 줘가지고 어떤 만족감과 효과를 얻겠느냐라는 거고, 실제로 현재 기획을 보시면 현재 이제 그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 구조에서 이제 최선으로 만들어낸 게 이 정도 규모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실제로 돌아가는 돈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건데요. 한 몇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 논의를 하셨으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죠. 일단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탄소세나 로봇 데이터세 이게 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원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소세는 이미 몇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해당을 하는데 7,000원씩 주고 그 있죠. 아이디어 자원은 아니라는 거고요. 계속 실험이 일부 있습니다. 실험이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건 계속 증액해가는 중이고요. 이게 탄소 소비량 감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원지사님 혹시 그 저 식료품 파는 데 가셔가지고 그 맛배기 드시세요? 이렇게 배부르십니까? 그거 드시면? 그야말로 맛보기죠. 그 맛보기죠. 네. 그래서 그게 이 맛있구나 하면 그때서야 그걸 사시잖아요, 그죠? 이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저는 최종 목표를 월 50만 원 정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맞추자, 이 정도가 이제 장기 목표인데, 저희는 한 20년 정도 후, 뭐 빠르면 한 15년, 20년쯤 후에 현재 가치로 한 50만 원 정도를 하면 정말로 30만 원이 없어서 뭐 세모녀가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는 사라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요. 한 20년쯤 후에는 우리 뭐 국가 경제 규모가 한 3,000조 정도 된다면, 거기에 이 금액은 그때 그 규모로는 또 복지 지출이 한 20%까지 늘어난다면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때 가서. 근데 지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문제는 국민들이 이게 과연 유효한 정책인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 효과가 있어야 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단계적으로 증명해 가자는 거죠.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거 정말로 훌륭한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 계속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정말 안 좋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것은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맛을 보자 일단. 예. 이게 과연 경제 정책으로 유효하냐, 복지 정책으로 유효한지를 맛을 보자. 저는 연간 50만 원이면 20년 한 6조 정도 될 텐데 그건 일반 회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걸 매달 찢어주자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1인당 25만 원 정도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줬더니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잖아요. 1년에 한 번 준 겁니다. 그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하자. 그리고 요게 유효하다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연간 5, 60조 정도의 조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조세 감면은 주로 부자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감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주로 대기업, 고소득자들이 받는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줄이면 국민 전원이 어차피 낼 세금을 감면받고 있으니까 그 감면을 절반 정도만 줄여도 국민 전원에게 5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면 1년에 25만 원씩 4번 분기별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죠.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달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1년 내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정말 유효한 정책이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증세를 시작하는 거죠. 기존 세금을 증세할 수도 있겠고 그건 딱 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증세하는 이 부분은 100%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지 국가의 일반 재원으로 소비해 없애지 않는다. 목적세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신규 세목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데이터, 로봇, 국토 보유세 등등 이건 발굴할 수 있겠죠. 국민이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혜택을 90% 이상이 볼 테니까 한 10%쯤은 손해 보겠지만 압도적 다수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그 맛배기 먹어서 배부르지 않는데 그걸 왜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좋겠다 그 생각.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요약은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게 이제 충분히 주는 건 당연히 아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현재 때문에. 구조에서 조금씩 늘려가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늘려가는 게 이제 경험하도록 만드는 어떤 방식이고 그게 쪼개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번 정도씩 지급해서 1번, 2번, 3번, 4번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이제 그 실제 효과성을 높이고 재원에 대한 동의를 이제 확보해 가자 이런 방식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아마 바로 반론하고 싶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또 한 분씩 이제 약간 이제 공격받으실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원재사님께는 좀 다른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반론만 짧게 하고 그러면 제가 기회를 드리면 질문을 받으시고 그 반론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런 이제 보수적 정치 세력에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강 정책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다른 종류의 버전인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인기를 얻어보자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막 간보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재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의 모습이 뭔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방금 지적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주신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고요. 우리 이 지사님과의 공방은 사실 몇 박 며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이따 할게요. 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에서는 이 시대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기존의 복지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 IMF 이후에 양극화도 심하고요. 그다음 꾸준히 지금 연간 한 10% 이상씩 높여가면서 한 180조 정도 복지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복지 부담은 올라가는데 사실은 복지의 범위라든지 그러니까 대상자라든지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아까 송파 세모녀 같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기 구제 그리고 소득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우리의 2030 세대와 아이들 세대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우리도 알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적응할 수 있는 역량, 미래의 노동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특히 2030과 아이들 세대의 미래의 노동의 변화에 연계된 그러려면 교육 훈련과 연계돼야 되고요. 학제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제도권 입시 교육 가지고 미래에 과연 어떤 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의 의무 교육 가지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 100세 세대인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대, 40대, 60대 평생 의무 교육을 3차례 이상 주면서 여기에
교육 받는 동안에는 또는 그 시간에는 소득 보장을 붙여줘야 될 겁니다. 일하면서 공부해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노동의 변화에 우리 청년 그리고 아이들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기본 소득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재원 조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뭐 꼭 이재명 지사에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장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저는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해야 된다는 거에 너무 갇혀 있지 마시고 열린 논의를 앞으로 생산적으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신 부분 가운데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노동 구조가 바뀌니까 그리고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 교육이 어렸을 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시기별로 교육을 받게 되는 그 시기에 대신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방식의 접근법도 상당히 유효할 것 같다. 그것도 이제 지금 리프킨이 말씀하신 게 노동의 정말에서 하나는 보장소득을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부가 편제되니까. 또 하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구체제의 일은 사라지고 신체제의 일을 생기는데 그것을 끌어나갈 수 있는 자동차, 통신, 에너지, 뭐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전 국민을 준비시켜주는 게 국가의 할 일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리프킨 교수님 또 얘기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또 다시 한번 돌아오죠. 리프킨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도 그 우리 산업 구조의 변동을 상당히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20년 전에 쓰셨던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상당히 예측력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접근의 시대라든가 이런 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돼 있는 세상에서 소유가 아닌 그런 방식의 어떤 부에 대한 접근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지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 이렇게 교육도 바뀌고 노동 구조도 같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방식에서 기본소득이 좀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쭐게요. Well, in my new book, The Green New Deal, that we published, I think, in Korea this last year, what I said in that book is that, wait, I'm hearing the translate at the same time. And I said in The Green New Deal is that we should look at establishing a green core, an infrastructure core, a climate core, a resilience core, like the Peace Corp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government in each region would set up these corps to train young peopl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and to retrain older workers, provide them with an income based on moving through this new educational environment to prepare them for the more interesting, the more socially responsible work of resilience in public health, in climate relief, in retrofitting resilient building stock. There's so many jobs to be available, but people don't want to just get an income to do nothing. People want to benefit to society. So what I'm saying is that the type of employment here that's resilient employment is more engaging, more empathic, more creative. You can be trained very quickly and really provide a useful service to your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So I would like to see Korea entertain either a green core, an infrastructure core, a climate core, prepare young people. They're already digital natives. There's no better digital natives than Korea. The young people there are world class. So all we need to do is take their digital abilities and prepare them for the coming together of the digital communication internet with the digital energy internet, where millions of people are sharing energy, using the same big data and analytics and digital technology they use to share knowledge and entertainment on the communication internet. Prepare them for the jobs on the mobility internet, where they're going to be using big data and analytics to manage autonomous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here are so many jobs here, but this is not traditional jobs. This is what I would call resilience democracy. And what I would like to see governors do, and this is what we're doing in Europe, that's why I'm so pleased to be here with the two governors. In Europe, while the nation states will provide the revenue, it's these 270 regions of Europe that are responsible for deploying infrastructure.
And it'll be the regions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preparing a new workforce. And it'll be the regions that will have to take a look at providing some kind of a secure income in return for training and employment in resilient work, which involves massive amounts of semi-skilled, skilled, professional, and conceptual labor. So do not divorce the income, the guaranteed income from new employment. People want both. People want to be able to be provide benefits to their community, their children, their grandchildren. So that's why in 1995, when I wrote that book, The End of Work, I said guaranteed income, but for what? And I said it needs to be in the new employment in the social economy, the nonprofit sector, public and government, because that's where we're going to have to do this. And one final thing, what we have noticed with pandemics like coronavirus, and what we have noticed with climate events, droughts, floods, wildfires, they are so enormous. No government on its own can handle these crises. They're too big. So when these climate crises and pandemics happen, the whole community comes out. The local neighborhoods, the universities, the students, the civil society, and they come out in kind of an ad hoc peer assemblies to work side by side with government on emergency resilient employment in order to save their fellow human beings. And this is where the empathic impulse, which is in our neural circuitry, comes out. We are not born to be voracious, competitive, utilitarian-seeking, libido-driven human beings. We are born to empathize with each other. And it's in crisis like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where empathy comes out. We risk our lives for each other and our children and our fellow creatures. So what I would say here is that we have an enormous opportunity to take this malaise. Young people are frightened. They're risking extinction of life on Earth in their lifetime. They're risking pandemics. We need to help them so that they can begin to move from fear to hope. And that requires coming together in local regions and peer assemblies. You should be involving thousands of people in these peer assemblies. You should involv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your resilient Green Corps so they can feel like together they can come together and have enough hope that they can not only preserve the biosphere, but also provide a better life for their children in a very, very dangerous world that's not going to change. We're moving into a very risky world. One final thought. Yeah. Here's why I have some hope. In the last year and a half, millions of students, and in Korea especially, millions of students came out on these Friday for Future strikes. They walked out of their classrooms in Korea. They walked out of their classrooms in 141 countries, millions of young people. And they walked out of their local businesses, millennials and Gen Zs. And they called for a climate emergency. And they called for a Green New Deal. And these were not like any protest in human history. We've had protests for all of human history. This was the first time in all of history that two generations of human beings, millennial and Gen Zs, and Korea was a leader, who came out on the streets and thought of themselves as a species. They began to identify as a human species, all the old boundaries and borders and schisms gone. And they began to think of their fellow creatures as part of their evolutionary family. And they began to perceive the biosphere as their indivisible community. This is a huge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a generation. They're thinking as a species on a single planet where they have to learn to live with each other because everything we do affects everything else and all of our ecosystems and life on Earth. This is why I'm hopeful, but what this is going to require is a new generation of young people going into political life. It's not that the older generation doesn't care, but it's the younger generation that's going to have to deal with extinction of life on Earth. We need 20-year-olds and 25-year-olds like Cortez, the young congresswoman in the U.S., or the new prime minister of Finland who's 34 years old. We need young men and women to go into political life and shake it up, transform our political process, move us to more of a peer democracy. And that's the only way in each region we're going to find the resilience
together as a shared community to begin to create a more decent future. And within that, the secure incomes are part of that. But in return, everyone shows solidarity to their extended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That's the only way we're going to make it. 예. 지금 리프킨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볼 때 이제 뽑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소득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이제 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창의성의 어떤 발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과 연계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희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정도인데요. 이정익 지사님 이제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희망받고 또 이제 실제로 표로 연결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동원돼야 되는 그런 식의 입장이기도 한데 그러면 아까 이제 원 지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에 연장해서 바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결국 이제 재원 문제인데 아까 이제 단계적 접근법을 쓰시긴 하셨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좀 말씀 주시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 화폐라고 하는 형식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 증대를 통한 수요 확대 그리고 이게 공급을 촉진하면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된다. 또 침체를 막는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본에서도 시도했던 겁니다. 돈을 국민들한테 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것처럼 나쁜 이미지로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렀는데 경기 진작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미래가 더 불안하니까 다 저축을 한 거예요. 아껴둔 거죠. 돈이 더 생겼구나. 아껴놔야지. 소비가 별로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방식은 그런 거죠. 지역 화폐를 주고 어느 영역에 언제까지 반드시 쓰게, 안 쓰면 없어지게 이런 걸 우리가 설계해서 활용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100% 소비가 되죠. 물론 일부 소비가 대체되긴 하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상태고요. 물론 이게 일회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정기성이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반드시 주급, 월급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죠. 연급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머슴들이 받았던 세경이 1년에 한 번씩 받았잖아요. 그거 좀 1년에 몇 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30만 원 선에서 한번 해보고 이거 괜찮다. 이번에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자꾸 이렇게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 어차피 재정을 지출하는데 라는 의미가 강했고요. 그 효과는 매우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 일반 재원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한 500조, 550조 이렇게 되니까 잘 조정하면 사실 25조 정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안 되면 15조라도. 그 다음에 또 아까 조세 감면을 통해서 한 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증세를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원 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일부 한번 제가 반론 삼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세를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저부담의 저복지다.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 정도.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증세를 하면 사람들이 세금 더 내기 싫죠. 세금을 내는 게 나한테 혜택이 될 거나 아니면 크게 피해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이걸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정책이지 복지정책적 성격보다는 경제정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재원으로 뭔가 정책을 시행하는 반사적 이익은 공평하게 누려야죠. 그래서 공평하다는 게 그런 측면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낸 세금이 기본소득의 지역화폐로 지출이 돼서 이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부족한 수요를 보충을 해가지고 공급을 자극해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결국은 고용을 늘려서 개인들의 소득도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됐다 또는 침체가 좀 저지됐다고 하면 그 혜택을 절대적으로 많이 보는 계층들은 고소득자들입니다. 이게 경제정책으로 유용하다는 확신이 들면 고소득자들이 증세를 하는데 저항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혜택을 극소수는 크게 못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워낙 높으니까요. 그러나 이 대체적으로 과반수를 넘어서 80%, 90% 정도 압도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하면 저는 정세를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원 지사님께서 국민이 동의하면 증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게 팩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느냐, 동의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래 그 국민의힘 쪽은 말은 증세를 하는데 합의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는 반대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의심을 갖느냐면 이 기본소득도 얘기를 하는데 말은 기본소득인데 알맹이는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하위 50%만 주자.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짝퉁 기본소득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끝에서 너무 자극적인 말씀. 아니 근데 이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번에 기본소득 말고 기초연금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기초연금도 전원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게 부분적 기본소득인데요. 이걸 과감하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지금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위 계층만 지급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선호하는 꼭 해야 될 일들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좀 왜곡하고 훼손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그 의심을 좀 불식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식시킬 기회를 이제 바로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이 지사님 말씀 주신 거는 단계적 접근 아까 강조해 주셨던 거고 기존 재정 안에서 시작해서 조세 감면 부분 줄여가고 그다음에 증세 노리고 그다음에 그린 뉴딜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세목 같은 것들을 만들자. 그러면서 넓혀가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나 증세 논의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게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원 지사님. 과거에 건강보험 도입한 거 박정희 정권 됐고요. 그 조세저항 무릅쓰고 부가가치세 도입한 거 박정희 정권 됐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대의 과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미 다 우리 정치적으로 심판받은 그러다가 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당의 개혁을 외치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성장시켜온 보수의 본류가 그럴 것이다. 그것은 너무 단편만 보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서로 딱지 붙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시겠죠. 이제 재원 문제에 들어가면요. 결국 국가가 다른 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민간에서 세금으로 낸 것을 가지고 결국 소득 재분배도 하고 군대도 유지하고 나라 살림을 하는 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가 어떻게 풍족하게 늘어날 거냐. 이게 강대국이겠죠. 세수가 많은 게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세 안 하고 늘리는 방법은 경제가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세율을 안 올리더라도. 근데 이게 그동안 한계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저는 세율도 올리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대신 세율을 올리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원 배분에 왜곡이 생기고 비용의 전가가 생기고 전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결국 투자나 노동이나 기술의 이전이 일어나면서 우리 국가의 황금 거위알을 낳는 우리의 생산 기반을 허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되 우리의 생산 능력은 저해하지 않고 비용 경쟁력을 과중시키지 않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고난도의 일이 대한민국 국가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전제로 하고도요. 지금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복지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노동의 변화에 젊은 세대 적응시키려면 지금 월 4만 원이 아니라 제주도는 월 150만 원씩 주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불효불급한 데 들어가는 돈, 뭐 연말에 보도블럭 까는 등 흔히 얘기하죠. 이런 거 다 아껴야 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부당한 그냥 무임승차식의 세금 감면 이것도 줄여야 되죠. 근데 이게 도지사 해보셨잖아요. 정말 이게 저는 경기도에 감면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인데 저는 26조만 확보를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렇게 26조라는 우리 현재 재정구조 속에서 제약된 예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아까 송파 세먼저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이분들에게 월 4만 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다음 우리 노인 빈곤율 OECD 40% 넘어서 OECD 1등입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성장시킨 분들 지금 늘려서 내년부터 30만 원인데요. 30만 원 가지고 이거
기초 생계비도 안 됩니다. 이거 2배로 올려드릴 수 있고요. 지금 1인 가구 월 주거급여까지 80만 원 받는 기초수급자들 지금 대상이 너무 작거든요. 2배로 늘리는데도 12조면 돼요. 26조라면 현재 우리 부족한 복지를 메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위기에 중리산이하는 이런 데 정말 위기를 탈출하고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기본소득 국가로 가자, 뭐 맛배기 실험 말씀하시는데 스웨덴, 핀란드 전부 지금 국가 부채 40% 유지하면서 복지국가 모델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 스웨덴, 핀란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중간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기존 복지 급여를 강화하면서 그다음 실험이라고 한다면 핀란드도 2,000명 상대로 1,000억 들여서 2년간 실험한 게 실험이지 26조 들여가지고 실험한다고요? 맛배기라고요? 마트가 그 코너 상품 다 갖다 놓고 맛배기로 주는 그런 마트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실험실의 개구리도 아니고 앞으로 전 세계 복지 인류 국가가 조금씩 실험하고 있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자. 이 부분은 좀 무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복지 부분적으로 부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거지 실험하자는 거 아닙니다. 26조부터 실험한다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실험이 아니고 그 큰 시행한다는 돈을 그렇게 불확실한 실험에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짧게 한 번씩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복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넓혀가는 게 우선순위고 그 과정에서 실험은 작게 기본소득 실험은 작게 해보면서 언제 교체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또 이렇게 한번 반론 들어보죠.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이제 10% 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OECD 평균만 해도 21%쯤 되는데 우리가 현재 한 2,000조 정도 되니까 OECD 기준까지만 하더라도 200조 정도 이제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 지출을 연 200조.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 3,000조가 되면 300조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 400조 정도 기존 부분까지 하면.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또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뭐 그렇게 한 200조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해도 200조에 이 15조는 크지 않죠. 사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전 국가 예산 500조 중에 25% 아닙니까? 결국 마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분리할 때 또 유리할 때 비교 대상이 달라요. 그럼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제 서구 유럽들의 경우는 이제 복지 지출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복지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는 기존의 복지를 통폐합해서 행정비용이 적게 되는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논의, 소위 우파적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죠. 근데 우리는 계속 복지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늘어가는 복지를 그중에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가고 또 나머지 일부는 기존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지 기존 복지를 통폐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경제 기구들도 한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복지를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란과 반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복지를 늘려가야 되고 이 복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거처럼 나눠져서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역화폐로 반드시 시장의 수요로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서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좀 낭비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면 좋겠고요. 이게 오히려 저는 지역화폐가 결합되면서 경제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서구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좀 이제 짧게 좀 재경험하면서 복지를 일부 늘리면서 그 감당 부분에 또한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메우자. 정책과 정책 간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정책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그렇습니다.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죠? 원 지사님. 뭐 이재명 지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눈앞에 막 몇백 조가 쌓여 있는 것 같은 자꾸 착각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저는 뭐라도 좀 줄여내고 실험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저는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걸 뭐 꼭 배관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열린 자세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 이번에 추경 보십시오. 8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 제한된 자영업자들 200만 원씩, 150만 원씩 그렇게 나눠주고 하는 이거 8조 전부 국채입니다. 26조, 야 그거 예산 절감하면 나는 눈 감고도 한다. 뭐 말이 쉽죠. 26조를 매년 확보한다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OECD 기준으로 복지 비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복지 수준 그냥 유지해도 복지 비용은 엄청 총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분야는요. 복지비를 연간 한 10%씩 늘리면서 그나마 많이 이제 복지를 총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꾸준히 가야 됩니다. 이게 송파 세모녀 전국에 어디 있을지 모르는 여기에 골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하루가 시급하고 이 부분이 절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26조라는 큰 돈, 이게 모든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 그리고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지금 다 2배로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마트 맛배기로 4만 원씩 나눠주겠다. 도저히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고 싶고요. 지금 청년들 말씀하셨죠. 자, 월 4만 원. 물론 야 그거라도 어디냐 할 수는 있겠지만 훈련에 집중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수한 적응 역량이 되는 청년이 되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되죠. 훈련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제주도는 더 큰 네일센터라고 벌써 작년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훈련에 2년간 집중하는데 월 150만 원씩 훈련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서 미래를 우리 아이들 세대를 대비시키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증세 협조할 테니까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 보장을 하고 그다음 2030과 아이들 세대가 닥쳐오는 불안전한 미래 세대에 정말 준비가 잘 된 기본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으로 커나갈 수 있게 잘 쓰자. 그런 의미의 기본소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완할게 미안합니다. 30초. 네. 재원을 만드는 거 어렵죠. 간단치 않죠. 그 간단치 않은 걸 하는 게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얘기하셨는데요. 국가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부채율이 가장 낮은 훌륭한 국가입니다. 대신에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은 국민이 가난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전소득, 즉 정부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이전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국가가 부채 낮은 정말 건전한 국가 되려고 국민들을 가난뱅이 만들고 있는데 그 국가 부채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서구 선진국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결국은요 실제 갚는 게 아닙니다. 개인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안 갚으면 파산하는데 국가 부채는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환합니다. 숫자만 고쳐서 쓰고 있는 거죠.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데 너무 많이 늘 거냐 적게 늘 거냐 하는 건 문제지 계속 늘어나요. 네. 알겠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는 사실은 또 요거 얘기하면 1시간 정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좀 마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급변하는 시대 상황 이게 맞물리면서 확실히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그리고 논쟁, 논의가 앞으로도 점점점 깊어지고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돈을 준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원칙이지만 두 분 말씀 들어봤듯이 실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 그리고 상당히 정교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 현명하게 이겨낼 방안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마무리 좀 부탁드릴 텐데요. 오래 기다리신 리프킨 교수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 듣겠습니다. You know, as I've been listening to this very interesting conversation, what came to mind is that there's something fundamentally wrong with the economic system that we have been living under for the last 200 years of the industrial age. It's required us to try to find some small ways to even the scales and provide enough income so people can live a decent life. We have to start looking at the fundamentals of this system. For example, we pay so much attention to productivity, all right? But that means that we're using more of the earth faster
and we're dwindling the resources in which future generations are required, and we're ending the wilderness that we need on this planet. We should be moving from productivity as a measure of our well-being to regenerativity. How can we create an economic system that's regenerative with nature and not exploiting and being productive at the expense of destroying our natural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We need to move out of GDP. GDP is a terrible indicator because if you build prisons, it's in the GDP. If you clean up toxic waste dumps or build weapons, it's all in the GDP. We should be moving from growth based on GDP to regenerativity based on quality of life indicators. How well does a society provide for against infant mortality or life expectancy, or provide a good education or protect the environment? So I think we also have to move from the concept of externalities to circularity.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big changes happening. We're moving from a system based on ownership over the last 200 years to a new system based on access. We're moving from markets as transactions to networks as flows. We are making these fundamental changes. The younger generation that's digital is pressing against an old system that has created the basic inequities that have forced us to talk about some kind of a secure income. That's sad. We got to move out of that box. I'm in favor of providing some kind of way for all of us to have an income so we can live a just life. But if we keep living this life of unrestrained growth, we're going to be in trouble. We're living on 1.5 planets, and we already have exhausted the planet we're on. So what I would hope is that this conversation is a good conversation, because what I've heard tonight is how we need to create a more equitable way for people to live, a more just society. So I think if we can take this idea of a secure income and join it to a completely new frame of reference for an economic system, a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 digital infrastructure system, a system based on access over ownership, a system based on cooperatives, which are democratically managed, and a more localized system that allows local communities to be resilient, then local currencies make a sense. I'm all in favor of local currencies. So what I'm hoping is that this conversation tonight, which was very interesting, can move our political parties, not only in Korea, but around the world, into the bigger questions in which this discussion tonight focused, which is how to secure income so people can live a just, sustainable life and still be a steward for future generations and our fellow creatures on this planet we have to live on together. So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participate with you two governors. I was very honored to be able to do so. 예, 기본소득의 정의, 분배 정의 필요한데 생산 위주, GDP 위주의 관점으로 하지 마라. 네, 이런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재명 지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하게 된 우리 교수님, 제가 평소에 매우 존경하는 분이신데 뵈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원 지사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넓게 생각해 보자. 사람이 왜 노동을 하고 왜 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정말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려고 노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혁명으로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게 됐는데 이 문명 발달의 혜택을 우리 국민 모두도 좀 누려보자. 국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는 기계와 로봇이 인공지능이 다 감당할 수 있게 됐으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일부는 최소한 우리가 좀 골고루 좀 가지자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기본소득이 가지게 될 의미가 노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그 가능성이 저는 문화예술 일자리가 생겨날 거다. 사람들은 또 이타심도 있어서 누군가를 돕고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이 된다면 사람들이 공익적 그 활용도가 높은 문화예술 일자리 또는 귀농, 얼마나 공익적 가치가 큽니까? 또는 뭐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 실비만 보고 한다든지 이런 공익적인 일들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이걸 강제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거의 방식에 의하면. 그래서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인식 또 사람들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리세팅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좀 더 진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원희룡 지사님 발언 듣겠습니다.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명언을 남겼죠. 국민들이 국가가 뭘 해줄지 묻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뭘 할지 물어달라. 근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질문을 바꿔서 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해왔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미래의 불확실한 노동의 근본적인 변화에 닥친 우리의 2030과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뭘 할 건가.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n분의 1 방식으로는 효과도 없고 돈만 많이 든다. 그래서 저는 초점을 두 가지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부족한 복지. 예, 정말 기준선 이하에서 정말 말 못하는 어려움에 피눈물 흘리는 우리의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상도 넓히고 수준을 올려주자. 복지 국가를 강화하자. 바로 한 방에 건너뛰어서 기본소득 국가로 갈라 하지 말고 우리 스웨덴 모델도 있고 핀란드 모델도 있으니까 그 절반까지라도 우선 가는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 지금 디지털 선도 국가로 혁신 국가로 되지 않고는 미래에 과연 우리가 강대국 틈들 속에서 어떤 운명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충분한 소득 보장, 교육 훈련과 연계되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2030과 우리 아이들 세대가 교육 훈련과 연계되고 평생 교육이 지금의 학제와 제도 교육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만들자. 저는 야, 세금 냈는데 혜택을 왜 못 받아? 왜 남은 주는데 나는 안 줘?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 국민 위대합니다. IMF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모든 국난, 지금 코로나 엄청난 희생 위에 일상 희생하면서 협조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방역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십시일반 상부상조. 그리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빚내서 오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자산을 남겨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이끌어내는 정치를 해야 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과 우리 아이들 세대를 믿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많은 또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법에 대한 느낌도 얻으셨을 텐데요. 사실 어느 시대에도 이 정책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고요. 고정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치가 역할을 하는 것, 이 부분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리고 멀리 제레미 리프킨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